지난주에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그때 질문했었죠. 우선 책임주의. 맞아요. 그래서 요 강의 자료 원래 강의 자료가 맞습니다. 내가 왜 착각을 했냐고 보니까 제가 이게 책에 없어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서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그 다른 교재에는 내용이 틀리게 돼 있었어요. 그 저기 3,000원이 아니라 3,500원으로 돼 있는 걸 내가 이 책이 잘못됐네 하면서 내가 수정을 했는데 잘못됐다는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2주 전, 한 3주 전에 강의 자료를 만든 안태건이 정상이고 지난주에 배고픔과 피곤함에 쩔어 있던 안태건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요 부분이 사실은 책들마다 조금 틀린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에 없는데 제가 중복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우선 책임주의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하되 가입 순서대로 하되 선순위 보험 계약에서 받은 보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 가액에서의 그 한도로 유효하게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7번 슬라이드에 있는 방식대로 A사는 4,000원, B사는 3,000원, C사는 3,000원 이렇게 보험 금액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A사가 보험 금액 4,000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 B사도 보험 금액 3,000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 남은 부분은 보험가액 1만에서 이미 7,000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3,000원만 한다. 그러면 보험 금액이 8,000이라도 나머지 5,000은 보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요. 오늘 또 산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수가 약해서 공동훼손에서 자 단독훼손 나갑시다. 이거 할 차례 맞죠? 단독훼손. 단독훼손. 자 단독훼손은 분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분손은 단독훼손입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 그 말이 있죠. 공동훼손이 아닌 것, 공동훼손이 아닌 것을 단독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손 중에서도 단독훼손이 있고 공동훼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 분손은 전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다시피 99%를 이뤄도 분손, 1%를 이뤄도 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손이 아니면 다 분손이에요. 아니면 안전하거나 100% 안전하거나 분손이거나 전손이거나 그 분손이 단독훼손이거나 아니면 뒤에서 보게 될 공동훼손이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독훼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박의 단독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의 단독훼손이란 거는 배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여기 예시로 뭐 해수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배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충돌한다든지 자초한다든지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선체 구조나 선박 장비나 이런 것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게 단독훼손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침몰이 아니에요. 침몰이란 말은 없죠. 단독훼손, 분손이기 때문에. 자, 운임의 단독훼손이 있습니다. 화물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화물을 한 100상자를 운송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운송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운임 후불의 경우에는 운임을 그 일부분 멸실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운임의 분손, 운임의 단독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적하의 단독훼손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물의 어떤 훼손으로 인해서 뭐 수량이 부족해진다든지 그런 경우죠. 화물이
100개의 화물을 옮기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뭐 손실된다든지 멸실된다든지 파손된다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 난다든지 해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여기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줄에 피보험이익은 단일적 개념이기 때문에 적하보험에 있어서 적하의 일부가 전멸한 경우, 즉 일부의 전손은 분손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물이 A, B, C가 있어요. 요게 하나의 보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옮겨요. 근데 A가 완전 박살났어요. 그럼 A 자체만 놓고 보면 전손이죠. 그렇잖아요. B와 C는 멀쩡한데 A만 완전 박살났어요. 그럼 이거 전손 아닙니까? 아니죠. 보험 계약이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A, B, C가 다 한 개의 보험 계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손입니다. 이 경우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적하의 일부가 전멸한 경우. 일부의 전손. 요거는 분손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전손이 되려면 A, B, C 세 개 다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그 경우가 전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박의 분손, 선박의 분손의 보상 한도, 분손의 보상 한도를 살펴볼게요. MIA 6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박이 손상이 되면 전손이 아닌 경우에 이제 그 손해보상의 한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전손이 나면 깔끔해요. 오히려 보험 사고 같은 게 전손 나면 더 깔끔합니다. 보험 금액만큼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분손은 일부는 살았고 일부는 손실됐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된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주느냐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IA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줄에 선박이 손상되었거나 전손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보상의 한도는 어떤 보험증권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한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이게 수리 여부에 따라서 갈립니다. 기역 볼게요. 선박이 완전히 수리 수선된 경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박의 어떤 장치라든지 아니면 선체 일부라든지 그런데 어떤 데미지가 가해져 가지고 부분적 손해가 났어요. 분손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수리를 하겠죠. 다시 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피보험자는 간섭적으로 간섭상의 공제액을 차감한 합리적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이거는 절대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수리비를 보상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박의 손상의 일부분만 수선된 경우. 기역은 전체가 다 완전히 수선이 된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리페어가 부분적으로만 됐어요. 왜 부분적으로 합니까? 어차피 할 거면 다 하지. 가정해 놓는 거예요. 법에서는. 법에서는. 그래서 피보험자는 수선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 상당한 수선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수선된 부분은 수리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지출이 된 수선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수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선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손상으로부터 발생된 합리적인 감가. 이 표현이 회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도 지금 긴가민가한데 재무회계를 배운 지가 벌써 저도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감가란 표현을 회계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안 맞는지 나도 이제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가치 감소. 손상으로 인해서 가치 감소가 발생했잖아요. 배가. 그죠? 그래서 그 감가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배가 100이라고 쳤으면 데미지를 입어서 70으로 떨어졌고 30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리가 됐으면 수리비를 받는 것이고 수리가 안 된 부분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긴 있어요. 총액이 저 수리비와 손해보상액을 합친 부분이 전체 손상의 수선비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역처럼 기역에서 보상되는 금액만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디음번에는 수선이 안 된 상태예요. 수선이 안 된 상태로 뭐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미수선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가만큼의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선비, 수리비 전체를 수리한 그 수리 비용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선박이 분손됐을 경우, 선박이 분손됐을 경우에요. 전손됐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보험 금액만큼 다 받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적하의 분손입니다. 적하의 분손, 하물의 분손이죠. 하물의 분손. MIA 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물이나 상품, 동산 이런 것들이 분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따른다. 자, 일단 봐야 될 게 기역, 니은입니다. 기역, 니은이 예시가 달라요. 기역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기평가 보험증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미평가 보험증권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기평가 보험증권이 뭐예요? 보험 가액을 미리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뭐라고 했어요? 협의해가지고 협정 보험 가액 그랬죠. 협정 보험 가액 미리 정한 거. 미평가 보험증권은 뭐라 그랬어요? 보험 가액을 사전에 이 보험 목적물의 어떤 피보험자가 가지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을 미리 산출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거, 그거를 미평가 보험증권이라고 했고,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한다. 법정 보험 가액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봅시다. 기역번이 그러면 기평가 보험증권의 적하의 분손의 보상한도고, 니은이 미평가 보험증권의 적하의 분손의 보험증권인데, 쭉 보면 기역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기평가 보험증권에 의해서 부보된 화물 상품 동산의 일부가 전손되는 경우 손해보상 한도는 멸실한 부분의 법정 보험 가액과 전부의 법정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확정해서 보험 증언에 약정된 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기평가 보험 증권은 협정 보험 가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법정 보험 가액이란 말이 쓰였을까요? 보험 가액을 미리 사전에 협정으로 정했다라는 말이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이걸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저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체의 법정 보험 가액이 아니라 멸실한 부분의 법정 보험 가액입니다. 이게 사고가 발생했어요. 일부가 손상이 됐어요. 이 부분이 멸실된 부분입니다. 이 멸실된 부분의 가치를 사전에 정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알죠. 그래서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멸실됐는지를 보험 손해사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정해줘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멸실된 부분의 법정보험가액, 그리고 전부의 법정보험가액. 전부의 법정보험가액은 사실 뭐 이게 전체가 되겠죠. 전체가 될 겁니다. 그럼 전체 대비 요 부분 비율이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라고 칩시다. 전체가 100이고 그러면 100분의 30이죠. 30%죠. 그거를 어디다 곱한다고 되어 있냐면 보험증권에 약정된 금액에 곱한다. 그럼 요 약정된 금액이 뭐겠어요? 협정 보험 가액에 의해서 정해진 보험 금액이 되겠죠.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한 보험 금액이 되겠죠. 이게 분손이니까 곱하겠죠. 비율을. 전손이면 요 정한 금액 있죠. 요 정한 금액. 보험증권에 약정된 금액. 전손이면 이거 다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지금 분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의 손해잖아. 예. 그러니까 비율을 곱하겠죠.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산출된다고? 요 멸실된 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사고 후에 사정해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퍼센트로 뭐 30% 손해가 났다. 예. 그럼 그거는 나중에 판독을 해야 되잖아. 이 사고의 정도나 손실의 정도나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판단을 해서 정한 비율로 곱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평가 보험증권 볼게요. 니은번에 부보된 화물, 상품, 동산의 일부가 전손되는 경우 손해보상의 한도는 전손의 경우와 같이 확정된 멸실 부분의 법정 보험가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미평가 보험증권은 보험가액이라는 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기존에 산출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바로 그냥 요 부분의 가액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 보험 가입된 화물이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어 가지고 손상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오냐면 목적지에서 인도됐어요. 그러니까 100의 화물이 일부 손실을 봤어요. 뭐 30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70이 있잖아요. 나머지 70.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해서 목적지에서 인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손해보상의 한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착된 장소에서 총 정품 가액과 총 손상 가액과의 차액에 총 정품 가액에 대한 비율을 기평가 보험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정한 금액에 곱하거나 아니면 미평가 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법정 보험가액에 곱한 금액이다. 제가 이거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이 말이 이 뜻 아닐까요? 산수 잘하는 사람 이게 맞죠? 무슨 말이에요? 도착 장소에서 총 정품 가격에서 총 손상 가액을 뺀 금액 거기다가 총 정품 가액에 대한 비율 그럼 퍼센트지가 계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총 정품 가액이 100이라고 치고 총 손상 가액이 30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30%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근데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이 법을 뭐 여기 디귿에 있는 말을 제가 뭐 딴 데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MIA 71조의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렇게 해버리면 여기 이런 것처럼 100분의 70이 돼버려요. 근데 100분의 70은 살아남은 애거든. 근데 규정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살아남은 애를 빼고 나머지를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지 그냥 이렇게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가액 여기 보면 총 뭐 정품 가액, 총 손상 가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이 실제로 계산해 보면 좀 이상하다니까. 디귿반의 규정이.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 가져온 게 아니고 MIA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액 총 가액이란 가치는 도매 가격이고 그리고 관련된 제세, 조세, 공과금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양육 비용하고 그런 이야기. 자, 어찌 됐든 뭐 규정은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운임의 분손이 있습니다. 운임의 분손. 운임의 분손의 경우에는 MIA 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운임도 분손이 난다 했어요. 그 사고가 난 화물의 일부에 대해서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험증권상 피보험 위험에 속하는 전체 운임의 중에서 피보험자가 상실한 운임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운임 중에서 상실한 운임의 비율을 곱한다라는 거죠.
이건 맞죠. 전체 운임 중에서 상실된 비율의 운임을 해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한도가 MIA 규정에 69조, 71조, 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연속적인 손해입니다. 연속적인 손해. 요거는 뭐냐면 사고가 하나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successiv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게 이제 뭐 계승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연속해서 이게 이어진다, 연달아 이어진다 그런 경우를 연속적인 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MIA 77조 1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손해의 합계가 그러니까 사고가 A 사고, B 사고, C 사고가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손해의 합계가 전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할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사고 자체는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죠. 사고 이렇게 가다가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데미지가 한 10%야. 또 가다가 한 50 맞았어요. 데미지가 50%야. 또 가다가 한 60 맞았어요. 합계를 넘어보면 이게 뭐 120이 되는데 그 개별 사고는 어떻게 보면 10, 50, 60 다 보험 금액의 한도 안이라는 거죠. 그걸 다 인정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77조 2항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요거는 뭐냐면 어떤 연속된 사고가 나는데 요게 A 사고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는데 요게 수리되지 않은 상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사고에서 전손이 발생해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손이잖아요. 그래서 분손 합계가 보험 금액 초과에도 보상을 해준다 그 얘기였는데 지금 여기 77조 2항 뭐냐면 A의 분손이 왔어요.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전손이 터졌어요. 요 경우는 그냥 전손으로 보상 처리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요게 이제 단독 훼손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훼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훼손. 공동훼손이란 정의를 좀 살펴보면 보험의 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되었을 때 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뭐 이게 좀 쉬운 정의고요. MIA 66조 1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훼손 손해는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훼손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공동훼손 손해는 공동훼손 비용과 공동희생 손해가 있다. 발이 더 어렵죠. 밑에 MIA 규정이. 자, 이런 겁니다. 자, 선박이 화물을 싣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선주 그리고 B, C, D, E 이렇게 4명의 하주가 화물을 싣고 항해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를 희생시킵니다. B를 희생시켜요. 투하합니다. B를 투하해서 전체
배의 무게를 줄여서 이 풍랑과 태풍을 뚫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공동의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시킨 손해, 그게 공동훼손이고 그런 손해를 공동훼손 희생손해라고 합니다.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게 배와 화물의 전체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항으로 급작스럽게 피난을 해서 거기서 뭐 배를 수리한다든지 뭐 화물에 대한 어떤 수선 뭐 아니면 보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동 훼손 비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 훼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요크 앤트워프 룰이라고 하는 YAR이라고 하는 규칙, 국제 규칙에서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1864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04년에 최근 개정이 있어서 공동훼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요크 앤트워프 룰이 다른 법률이나 다른 간섭보다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국제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훼손의 용어 정의를 좀 살펴보면 여기 G.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상표가 아니라 General Average입니다. 공동훼손, 공동훼손. General Average Act예요. General Average Sacrifice고. 자, 그러면 공동훼손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동이익 단체에 속하는 재산을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목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희생이 발생하게 되죠. 희생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물적 손해, 공동훼손 희생. 그래서 보통 투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탄이나 소화액을 사용하다 보니 화물의 손실이 발생한다. 배에 불 났는데 배에 불 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해, 희생. 자, 그리고 뭐 선박의 중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화물을 집어 던지는 것만 예시를 들었는데 다양한 것들이 공동훼손 희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을 끄려면 배에서 불이 끄려면 진짜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소화액, 소화탄 별걸 다 씁니다. 화학약품을 써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 불난 화물 외에도 주변에 있는 화물들이 물에 젖거나 아니면 화학약품에 노출이 되거나 손실이나 파손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배에 불이 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산에도 불이 나면 맞불 같은 거 놓죠. 그런 것처럼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물을 일부를 뭐 없앤다든지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배의 무게를 전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손상이나 손실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배에 장치되어 있는 여러 설비나 장치 중에 항해에 완전 필수적인 거 말고 부수적인 장치나 장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공동훼손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판례들을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볼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공동훼손 희생 있고, 자, 공동훼손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이 이런 거죠. 의도치 않은 지출인 거죠. 구조비라든지 아니면 피난항으로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뭐 등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손해 General Average Loss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희생과 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 분담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동훼손 분담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 이 희생을 바탕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X를 눌러서 조의를 표시해야 되죠. 희생에 대해서. 예. 이 드립을 아는 친구들은 게임을 좀 해본 친구들. 예. 자, 그냥 조의만 표현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있어요. 그 저 콜 오브 듀티라는 게 있어요. 예. 아, 친정 나왔던데. 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레드 데드 리뎀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작정하고 TV 광고 엄청 때리던데. 예, 그래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X표 눌러가지고 X표 눌러서 조의 표시하고 끝낼 게 아니라 뭘 줘야 되겠어요? 돈을 줍니다. 돈을. 예, 살아남은 사람들이 엠빵 하는 거예요. 손해를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생존자들이 자신의 생존이 이 희생 행위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담을 해줍니다. 희생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공동훼손을 분담해야 할 재산액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생존한 재산의 가치, 생존한 재산의 가치. CDE 그리고 선박, 생존한 애들. 자, 그러면 공동훼손 분담률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동훼손 분담 가액에서 공동훼손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즉 뭐냐? 공동훼손 손해액 총액을 분담 가액으로 나누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밑에 공동훼손 분담금이란 게 나옵니다. 공동훼손 분담금은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구조된 모든 재산의 항해 종료 시에 이해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이해관계자가 손해액을 생존자들이 손해액을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거죠. 보통 이거는 공동훼손 손해 사정인이 이 작업을 해가지고 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뒤에 있다가 우리가 실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공동훼손의 법률적 성립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MIA에 있는 규정부터 좀 살펴봅시다. MIA 66조의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의 해상 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위험에 작용 시에 어떠한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이 임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초래되거나 지출되는 경우에 공동훼손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공동의 해상 사업에 있어서입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 개인적인 위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박, 왜 그런 얘기 있죠. 배를 탄 사람들이 뭐 생사를 같이 한다. 왜 그런 말 있죠. 5월 동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누구 개인에게 단독으로 적용되는 위험이 아니라 전체에게 적용되는 위험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위험에 직면한 in time of peril. 나의 해상 사업에 실제적인 데미지를 로스를 줄 수 있는 퍼릴이 와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 타임이어야 돼요. 일어나지도 않을,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예측 불가능한 먼 미래 혹은 뭐 상상에서나 있는 그런 실체적이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위험이 내 눈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실체적으로 직면해야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적 예방 조치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말은.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하는 건 공동훼손이 아니에요. 위험이 다가왔을 때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위험이 눈앞에 닥쳐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회성,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 이게 항해를 하는데 늘 그래요. 항상 그래요. 늘 있었던 거야. 매번 항해하면 이런 식으로 바다에 화물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이례적으로 어떤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요. 예. 자, 그리고 공동훼손 행위의 임의성, 자의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풍랑이 불어가지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전체 화물 중에 일부가 바다에 떠내려갔다. 혹은 뭐 바닷물에 휩쓸려갔다. 그거는 공동훼손 희생이 아니에요. 공동훼손 손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의적으로 임의로 내가 화물을 투하하거나 아니면 뭐 선박 구조물을 버리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의도. 자,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의 희생이 있을 수 있고 선박에 발생한 하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뭐 소화액이나 소화 용수를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도해. 너무 과도해서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을 전체를 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물을 하도 많이 끼얹어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소화 용수를 투입한다든지 그런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좀 과도한 그런 비용이나 손해는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적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공동훼손의 법률적 성립 요건이고 유형별 성립 요건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그 위험이 좀 중요한데 위험 이 공동훼손으로 발생하는 그 위험이 어떤 위험들이냐라는 건데 위험의 요건은 지금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공동으로 닥치는 위험이어야 된다. 일부에게만 오는 위험이어서는 아니 된다. 선박이나 적하, 해상 사업을 같이 하는 재산 전부에 대해서 공동의 위험이 존재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적. 그리고 경미한 위험이면 안 된다. 중차대한 위험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 앞에서 얘기하는 그 위험의 요건이고요. 그리고 공동훼손 행위의 요건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의사, 자의성, 임의성을 갖고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례적인 행위여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침몰을 면하기 위해서 50톤만 버리면 되는데 200톤을 버렸다. 이거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다. 공동훼손 행위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와 비용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 좀. 이 그 공동훼손의 어떤 분담금이나 공동훼손 손해를 인정하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 학설이나 여러 가지 주장으로 조금 나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볼게요. 기역번에 있습니다. 기역번에 공동안전주의. 이거는 뭐냐면 공동훼손을 하는 목적이 이 전체 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선박이나 화물의 물리적 안전을 달성하면 거기까지가 공동훼손의 범위다라는 거고 공동이익주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박이나 화물이 구조되는 거 위험에서 벗어나는 걸로 국한하지 않고 한정하지 않고 전체 항해가 목적을 달성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목적지 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이익주의가 아무래도 이 공동훼손의 범위가 좀 더 커요. 인정되는 범위가. 그래서 요크 엔터프 룰이 이 공동훼손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요크 엔터프 룰에서는 요거를 절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립 요건 중에 잔존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잔존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생존을 했잖아요. 이 생존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서 해상 사업의 목적이 달성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이 X 눌러가지고 조의 표시한 얘네들도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서로 분담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네. 아니 다 망했는데 뭐 어떡할 거야. 네. 너만 희생했니? 아니야 우리 다 망했어. 그럼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게 공동훼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희생된 사람을 X 눌러서 분담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네. 그래서 반드시 잔존해야 됩니다. 잔존. 네. 자, 그래서 공동훼손의 분담금 청구 및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MIA 66조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말이 길어요. 말이 길어. 너무 말이 길어서 제가 중요한 거는 볼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 공동훼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부담하는 사람은 분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란 게 누구를 얘기해요 지금? 요 B. 내가 희생됐어요. 내가 희생됐어. 내 화물이 바다에 투하됐어요. 전체 해상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희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분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피보험자가 공동훼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 비용 손해 중 자기 부담으로 기속되는 손해의 부담 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화물이 희생된 건 아닌데 전체 해상 사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공동훼손 희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분담 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해서 분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B 입장이 돼 봅시다. B 입장. B라는 사람의 입장이 돼 봅시다.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적하보험상에 여러 가지 부보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 공동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해상 사업에서 자신의 화물이 투하돼 가지고 공동훼손 희생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남은 사람한테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만약에 비용 지출이 발생했어요. 공동훼손 때문에. 그러면 이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 보험금으로. 그리고 내 화물에 투하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 손해에 대해서 물론 살아남은 사람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훼손을 보험에서 다루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공동훼손 위험이 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B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B 입장에서. 내가 내 화물이 전체 화물의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됐어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뭐 버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어요. 전체 해상 사업을 안전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비용이 발생돼요. 내 화물이 손실을 입었어요. 멸실됐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공동훼손 위험을 해상 적하보험에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분담금 청구할 수 있다고.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긴 한데 이 B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험회사로부터 이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분담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게 대위의 원리예요. 대위의 원리. 조금 앞서 나갔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대위의 원리 배우게 될 테니까. 예. 그거는 됐고. 자, 3번으로 올게요. 3번.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공동훼손 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자, 3번은 누구 이야기냐면 여기 있는 C, D, E 입장입니다. 내가 살아남았어요. 내가 사고로부터 생존했어요. 근데 분담금을 내야 돼요. 분담금을. 사실 이게 의도치는 않았죠. 공동훼손이 발생되기 전에는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돈이에요. 근데 공동훼손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되는 사람이나 생존자나 양쪽 다 보험회사랑 만나서 자신의 비용 지출, 분담금으로서의 비용 지출, 아니면 공동훼손 비용, 아니면 손실된 공동훼손 손해로 발생한 나의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험에서 부보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훼손에 대해서. 네. 자, 정산 봅시다. 정산. 실제 공동회산의 정산은 요크 앤트워프 룰을 따르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한다 그 얘기인 거고. 자, 그리고 정산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공동훼손 손해가 이를 분담하여야 할 재산액인 공동훼손 분담가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요거를 공동훼손 손해액의 총액을 공동훼손 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눠서 분담률을 만든다. 분담률을 구한다. 그리고 요거를 각 분담가액에다가 곱한다. 그리고 요것을 걷어들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번 슬라이드에 산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공동훼손 손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총 6사람입니다. 하주 A, 하주 B, 하주 C, 하주 D, 하주 E와 있고 선주가 있었어요. 선주.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공동훼손 손해는 화물 A와 화물 B가 투하됐고요. 투하됐고요. 물론 전체 A의 화물, 전체 B의 화물이 다 투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가 투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주는 어떤 손해를 입었냐면 화물 A에 투하된 그 화물 A에 대해서 아직 못 받은 운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로 손실을 입었고, 그리고 선박 마스트를 뭐 어떻게 뭐 데미지가 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발생했고, 그리고 피난항으로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피난항에서 경비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피난항에서 경비 이런 게 대표적인 공동훼손 비용이 되는 것이고, 화물처럼 이렇게 투하되는 게 공동훼손 손해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공동훼손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훼손 희생과 비용이 합쳐진 게 공동훼손 손해, General Average Los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을 총액으로 살펴보면 1200입니다. 화물 손해 500, 비화물에 대한 손해 200, 그리고 운임 100, 마스트 교체 비용 200, 그리고 피난항에서의 경비 200 해서 1200. 자, 그래서 오른쪽은 반대로 살아남은 애들이요. 살아남은 애들. 그래서 투하된 화물 A에 500이 있습니다. 뭐 살아남은 애는 거죠. 전체가 다 투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손상된 화물 B, 그리고 화물 C, D, E는 뭐 전체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주도
선박의 가액이 2천이고 그리고 벌어들인 운임이 1,000 이렇게 해서 3,000. 그래서 이 공동훼손 손해, 공동훼손 희생과 공동훼손 비용 지출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들의 그 가액이 12,000입니다. 12,000.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해보면 답은 나오죠. 공동훼손 손해 총액을 공동훼손 분담 가액 총액으로 나누면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분담률이 10%예요. 그래서 이 10%라는 공동훼손 분담률을 살아남은 애들의 재산 가액이죠. 공동훼손 분담 가액에 곱합니다. 그러면 A는 50, B는 100, C는 500. 아니지. 50이지. 여기도. 50이죠. 이거 오타네요. 공동훼손 분담금의 50, 100, 50이죠. 그리고 D는 200, E는 500, 선주는 300. 그러면 이게 50, 100, 50이면 200, 또 200, 400. 이 1200 맞아요? 이거 산수 이거 틀릴까봐. 맞죠? 요거 공동훼손 분담금 C하주 거를 500을 50으로 곤치면 1200이 맞죠? 그래서 공동훼손 분담금이 12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동훼손 분담금은 뭐랑 금액이 같아져요? 공동훼손 손해 총액하고 금액이 같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N빵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주면 되죠. 얘네들한테 이렇게 여기도 틀렸네. 이런 제정신이 아닌가. 뭐지? 이거 왜 틀렸지? 너무 대놓고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그죠? 50, 100, 50, 200, 500, 300. 약간 부끄럽네요. 산수를 잘못한다는 게 미천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죠? 50, 100, 50, 200, 500, 300에서 1200을 실제로 공동훼손 손실, 공동훼손 손해가 발생한 희생을 한 사람들 A, B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 선주에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실제 공동훼손 사정표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굉장히 오래전 거를 현재 거는 뭐 기업 비밀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 보기 어렵고 옛날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사자가 이 6명 뭐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수십 명이 와요. 수십 명이. 왜냐하면 배 한 척에 실려 있는 그 하주들의 하물 그 하주 숫자가 이게 뭐 5개 이렇게 안 끝나. 실제 해상 운송의 해상 사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숫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산수가 틀리긴 했는데 이렇게 100원 단위로 깔끔하게 소수점이 안 넘어가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엄청 커요. 실제는. 실제 엄청난 숫자들이 적혀 있고 비율도 무슨 여기 지금 10% 이렇게 아니야. 뭐 8점 몇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로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면 실제 분담금으로 가보면 이게 막 0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다 일일이 조금씩 나눠서 계산이 돼요. 이거는 그럼 쉽게 말해서 뭐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정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공동훼손 사정을 할 때에 되는 이 정산 절차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 손해를 판정해 가지고 분담금을 나누고 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사정인이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나눠줬을 때 모두 다 수긍하면 괜찮겠지만 저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아서 야 이거 분담금 정산 잘못됐다. 나는 분담금 더 받아야 된다. 라고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훼손 희생을 입은 B가 분담금 청구를 기다리느니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훨씬 빨라요. CDE도 내가 내 돈으로 분담금 내주는 것보다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절대 이렇게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단순하게 계산되고 빠른 시일 안에 계산되고 손해사정이 정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손해사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난리 납니다. 한번 이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동훼손의 분담금 청구와 실제 분담금 지급보다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쟁 해결을 한다. 공동훼손 해결을 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비용 손해부터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목요일 날 봅시다.